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15분 금융 역사는 이 순간을 숫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121달러였습니다. 불과 30분 후인 9시 45분 가격은 106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 30분 만에 15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의 15%가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붕괴였으며 현대 금융 시스템이 용인할 수 있는 변동성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더 기이한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장 마감 시점의 은 가격은 다시 녹색으로 돌아섰습니다. 117달러. 오전에 그토록 파괴적이었던 15달러의 폭락 이후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승세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폭락 중 하나를 겪은 당일 은 가격은 하락 마감이 아닌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의 조작 메커니즘을 압도하기 시작한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입니다. 2026년 1월 29일은 서구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이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침 9시에 발생한 그 대학살의 내부를 해부해야 합니다. 15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진 배경에는 단일 원인이 아닌 5가지의 치명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레버리지의 붕괴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적 자본은 선물 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자본 대비 50배, 심지어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고레버리지 포지션은 유리처럼 취약합니다. 가격이 1%만 하락해도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전 9시 15분 초기 매도세가 발생하자마자 알고리즘들은 일제히 강제 청산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마진콜 증거금 부족이 발생했고 시스템은 자동으로 포지션을 시장가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 물량은 가격을 더 떨어뜨렸고 이는 더 많은 마진콜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틈도 없이 기계들이 서로를 죽이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서류상 이익이 알고리즘의 삭제 버튼 하나로 증발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익 실현의 쓰나미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금 가격은 160% 상승했고 은 가격은 거의 380% 폭등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승 곡선이 아닌 파라볼릭 형태의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이러한 급등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형 기관들이 칩을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장의 추가 상승을 기다리지 않고 이익을 확정짓기 위해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380%의 수익률 앞에서는 그 어떤 장기적인 신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의 폭락은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거대 자본의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범위한 시장의 매도세와의 연동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의 공포는 귀금속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의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및 AI 성장 수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11% 급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추천 목록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자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든 팔아치웁니다. 이것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매도라고 부릅니다. 마진콜을 막기 위해 혹은 현금을 쥐기 위해 수익이 많이 난 자산인 금과 은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기술적 분석상의 극단적인 과매수였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모든 지표들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와 같은 기술적 지표들은 금과 은이 역사상 가장 과열된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지면 끊어지거나 제자리로 돌아오듯 시장은 과열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트레이더들에게 오늘의 하락은 예견된 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가격 조정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주요 촉매제의 부재였습니다.
오늘 아침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도 없었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경 발표도 없었습니다. 연준 의장의 충격적인 발언도 없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순수한 기술적 붕괴였습니다. 이는 시장 내부의 구조 자체가 얼마나 취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없어도 시스템 내부의 부실함만으로도 15달러의 폭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5가지 요인, 레버리지 붕괴, 대규모 이익 실현, 주식시장의 동반 하락, 기술적 과열, 그리고 촉매제 없는 패닉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과거의 구식 플레이북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은가격의 상승 동력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규모의 폭락은 수일 혹은 수주간의 추가 매도세를 유발합니다.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차트는 망가지며 상승 추세는 종료됩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가 수십 년간 시장을 통제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조장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가격을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규칙이 깨졌습니다. 이 모든 악재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은 당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이 시장이 쏟아볼 수 있는 모든 매도 물량을 던졌음에도 누군가가 그 모든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이 던져졌지만 가격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121달러에서 106달러로 그리고 다시 117달러로.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시장의 매도 압력을 실물 시장의 매수세가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금골 시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은 1시간 만에 8.2% 폭락하며 시가총액에서 3조 1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5.2% 급등하며 1조 9천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4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마치 시가총액이 작은 밈코인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스템 내부에 쌓인 레버리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며 종이 가격과 실물 가치 사이의 괴리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 중심의 종이 시장이 그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뉴욕의 트레이더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종이 계약서가 아닌 진짜 금속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의 힘은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격은 뉴욕이 아닌 상하이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의 트레이더들이 패닉에 빠져 매도 버튼을 연타하고 있을 때 상하이의 시세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은 가격은 킬로그램당 30일 622안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환율을 적용하여 온스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는 무려 141달러에서 142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서구 세계의 가격 기준점이라고 자부하는 런던과 뉴욕에서는 은이 116달러에서 117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뉴욕 사이의 가격 괴리, 즉 스프레드가 온스당 25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비효율성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금융시장에서라면 차익 거래, 세력이 즉시 개입하여 런던에서 싼 값에 은을 사서 상하이의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시장에는 상하이로 보낼 실물 은이 고갈되었거나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어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달러라는 괴리는 서구 금융 시스템의 동맥경화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생체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일 시장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뉴욕의 가격이 전 세계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합니다. 종이 계약서가 거래되는 서구의 117달러짜리 은 시장과 실제 금속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동방의 142달러짜리 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장 사이의 전쟁은 하루의 시간표를 따라 명확한 패턴을 그리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거래 내역을 분 단위로 분석해보면 소름 끼치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 가격의 거의 모든 매도세는
미국 시장 개장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종이 울리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디지털 파생 상품과 종이 계약서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가격을 억누르려는 인위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이 깨어나면 상황은 180도 반전됩니다. 중국과 인도의 실물 수요자들은 뉴욕이 떨어뜨려 놓은 가격을 박앤세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들은 종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금속 덩어리를 쓸어 담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15 폭락이 반나절 만에 지워진 이유입니다. 과거의 구식 플레이북에서는 불리언 은행들이 선물 시장에 수십억 온스 규모의 매도 폭탄을 던지면 시장은 겁을 먹고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급락은 수주간의 하락장을 유도했고 투기 세력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은행들이 막대한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에서 탈출하는 고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플레이북은 오늘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은행들이 $15를 폭락시키기 위해 던진 막대한 자본은 아시아의 끊임없는 실물 수요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짓누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리언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현재 수억 온스의 은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가격이 오를수록 그들의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들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격을 낮추려 시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2번, 각각 $15 규모의 인위적인 급락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은 현물 가격은 다시 $117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대규모의 후속 매도세를 유발하는 대신 은 가격은 마치 고무공처럼 즉시 튀어올랐습니다. 코맥스의 종이 매도 물량이 소진되는 그 순간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도와 중국의 실물 수요는 불리언 은행들이 그들의 엄청난 손실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낮추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 제도의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상하이은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서구에서 동방으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하이와 런던, 코맥스 가격 차이가 하루에 $2에서 $5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이 스프레드는 결국 닫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닫히는 방법은 단 2가지뿐입니다. 첫째, 코맥스의 종이 가격이 상하이의 실물 가격을 따라 급등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물 금속이 서구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런던과 뉴욕의 가격 시스템이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맥스가 가격 결정 기능을 잃고 단순한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우리는 2번째 시나리오의 초기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점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상황은 종이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괴리가 벌어지면서 실물 금속은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곳, 즉 아시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금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 결핍이 이제 막 시장의 말단 신경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후는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거리의 금은방과 재련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시스템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경고음은 미국의 재련소들이었습니다. 금속 시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재련소들이 멈춰섰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멈춘 것이 아니라 물류가 마비된 것입니다. 재련소들은 현재 백업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새로운 금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와서 정제된 상품으로 나가는 순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할 속도가 나지 않고 나가는 물량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병목 현상에 걸렸습니다. 재련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광산에서 채굴된 은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 봉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곧바로 소매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지역 화폐상과 귀금속 딜러들 사이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자본력의 한계에 부딪힌 많은 지역 상점들이
대중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금은방에 금속을 팔러 오고 상점은 이를 매입하여 재련소나 도매상에 넘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순환이 멈췄습니다. 상점들은 자본 제약과 느린 회전율 때문에 현금이 말랐습니다. 그들이 매입한 금속을 상위 거래처에 넘겨 현금화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팔 곳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실물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줄 창구가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목요일 오후 소매 불리언 산업의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전해진 첩보였습니다. 주요 정부 조폐국이 향후 24시간 이내에 은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폐국이 판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고 부족 사태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재련소가 막히고 지역 상점이 멈추고 이제는 국가 조폐국마저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재련소의 마비. 둘째, 지역 상점의 매입 중단. 셋째, 정부 조폐국의 판매 중단.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진짜 숏 스퀴즈에는 도달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혼란은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의 허구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초기 마찰음일 뿐입니다. 진짜 스퀴즈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스퀴즈는 이 물리적인 부족 현상이 파생상품 시장을 강타하여 수억 온스의 숏 포지션을 가진 거대 은행들이 강제로 물량을 사들여야만 할 때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은 배관이 막혀 압력이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상하이 프리미엄이 $25를 넘어서며 동쪽으로 금속을 빨아들이는 동안 서쪽의 공급망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재련소가 금속을 받지 않고 상점이 금속을 사지 못하고 조폐국이 금속을 팔지 않는 세상. 이것은 교과서에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가격은 화면상에 존재하지만 그 가격에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유령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동안 침묵하거나 혹은 시장을 조롱하던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시스템의 배관이 터져나가는 소리를 들은 그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비관론자들이 오늘의 가장 공격적인 강세론자로 돌변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과 은을 야만적인 유물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제도권 은행들이 이제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JP모건의 행보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자 귀금속 시장의 가장 큰 손인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JP모건은 금 가격이 온스당 $80를 향해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츠글루가 제시한 데이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핵심은 민간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변화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 인플레이션, 그리고 채권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이 비중이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상으로는 1.6%포인트의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작은 변화는 수조 달러의 자금이 금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그 막대한 유동성이 한정된 금 시장으로 쏠릴 때 가격은 필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니기르츠글루는 이 시나리오에서 금 가격이 온스당 $0에서 $50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금 가격이 600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아직도 엄청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은행들의 목표가 수정 현황을 타임라인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경매장의 입찰 경쟁을 보는 듯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4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도이체방크는 이를 비웃듯 60달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JP모건은 500달러라는 숫자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누가 더 높은 가격을 부를까요? 목표가는 실시간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펀더멘털이 그만큼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드디어 실물 시장이 지난 몇 달간 비명을 지르며 경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체제에 진입했다. 과거의 가격 기준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구시대의 가격 결정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금은 최근 안전자산 수요, 중앙은행의 기록적인 매입, 그리고 장기 채권에서 이탈한 자금의 유입으로 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의 대이동입니다.